제2장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자녀 리스크를 아십니까? 요즘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귀엽기만 한 자녀가 위험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혼하거나 해서 손을 내밀면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입니다. 자녀에게 다 퍼주고 나이 든 부모는 단칸방에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만 30, 40대 캥거루족이 48만 5천 명이라는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캥거루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낼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자기 새끼를 딱 1년만 보호하고 내보낸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을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른다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사회학자 야마다 마시히로 교수의 저서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에 따르면 10여 년 전 이 저서를 집필할 당시 일본의 35세에서 44세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직업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몰래 연금을 타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라고 부르는데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몇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자녀 리스크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후를 힘들게 하는 자녀 교육비. 문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을 퍼붓는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 대학의 등록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을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의 대부분 부모는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거나 학자금 융자받아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재미교포 그분은 1980년대에 국내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님이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한 학기가 지나자 하나로 400만 원 정도의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답니다. 누님이 의사 부인이고 부자였대요. 당연히 누님이 줄 거라는 생각으로 그 고지서를 가져다 주었더니 누님이 빤히 쳐다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묻더랍니다. 그분이 놀라서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라고 했더니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냉정하게 말하더랍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현지화된 거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받아서 졸업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가 등록금을 척척 줬으면 자기는 오늘처럼 못됐을 거라면서 고마워하더군요. 지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디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69% 정도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1등입니다. 몇 년 전에 대전의 장태산이라는 휴양림으로 유명한 지역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 동창들 40명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이 1960년생, 1961년생이라고 했습니다. 동창회장님이 저에게 40명의 학력 분포를 보여주었는데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였습니다. 이처럼 10%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이 최고일 때 83%까지 올라갔으니 그 많은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2등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웃나라 일본으로 55%입니다. 이 55%를 두고도 일본 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용자를 받든지 해서 다녀야 하는데 학생들이 전부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싫은데다 학교까지 시원치 않으면 들어가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대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니 취직이 더 안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사교육비, 과외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2019년에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40대 후반의 부부 3커플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맞벌이해서 1년에 1억 정도를 버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자녀의 과외비로만 3,360만 원을 쓴다더군요. 여기에 등록금 내주고 책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까지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60에서 70세까지 부부가 계속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반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재취업을 해도 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봉 2천만 원짜리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 결혼비용,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을 1억 원씩 받던 직장인들이 60대 이후의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부모 등골 휘는 자녀 결혼비용.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결혼비용으로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하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기업체 사장인 일본 지인에게 딸이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나 지원해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요. 얼마 대줬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엔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녀보다도 부모가 더 못 대줘서 난리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준비한 돈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기준 아들의 경우 1억 4,400만 원이 든답니다. 대도시로만 한정하면 금액이 훨씬 커지겠지요. 시집장가 가면 잘 오지도 않는 자녀들에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집 얻어주는 비용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네요. 이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해줬는데 과연 자녀들은 고맙게 생각할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 자녀들이 65%였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비율도 65%를 차지했습니다. 부모로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들여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논 팔고 집 팔아서 자녀들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습니다. 괜찮은 학교 졸업해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고 그럭저럭 60세까지 다니면서 자신들을 부양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40대 후반이 되면 언제 잘릴지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해 1200만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나요? 그 영화의 주인공 덕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힘든 세상의 풍파를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자기 세대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너희도 좀 똑바로 해 라고 말하는 부모 세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과연 그 말에 동의할까요?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옛날 부모 세대처럼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계속된 인구 보너스 시대를 지나 인구 오너스 시대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보너스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인구 오너스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2015년에 7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세계 국가 중 10위였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2060년에는 4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199위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년 부양 비율은 2015년에 17%였습니다. 즉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고령 인구 17명을 부양하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80%, 2067년에는 102%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의 유소년까지 고려한 총 부양 비율은 2019년에 38%에서 2067년에는 120% 수준까지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몇십 년이 인구 구조면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은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인구 문제에 지겹도록 시달리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 오너스 시대로 들어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저출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기간은 일본의 베이비붐 기간에 대해서도 몇 배 이상 길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에 걸쳐 낳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수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 합계 출산율이 평균 2.2명은 되어야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출산, 취학, 취업, 은퇴 시기마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1947년에서 1949년 3년 동안의 합계 출산율은 각각
4.5명, 4.4명, 4.3명이었습니다. 이어 1950에서 1952년이 각각 3.7명, 3.3명, 3.0명으로 베이비붐 기간은 6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 후에 출산율은 2명대, 1명대로 낮아져 최근까지 지속됐으며 2019년의 출산율은 1.36명이었습니다. 출생자 수는 최다 연도인 1949년에 270만 명에서 9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9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50년부터 5에서 6명대 기간이 17년, 4명대 기간이 7년, 3명대 기간이 4년으로 무려 28명이나 계속됐습니다. 이 기간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현역으로 활동한 기간이 그야말로 인구 보너스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을 보여 2020년에는 0.84명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생자 수 최다 연도인 1956년의 출생자 수는 110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7만 2,400명으로 4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부양에 대한 의식구조 변화. 젊은 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에게 있다라는 대답이 2000년에는 71%를 차지했었는데 2018년에는 27%로 줄었습니다. 반면 국가 등 사회에 있다라는 대답은 같은 기간 20%에서 54%로 늘었습니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답도 10%에서 19%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부모를 부양할 만한 경제력이 있느냐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반영한 취업난, 조기 퇴직 등으로 자녀들의 생활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 세대의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한국인의 비율이 30%도 안 된다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은퇴 세대의 노후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재원도 문제지만 베이비붐 기간이 6년 만에 끝난 일본에 비해 28년이나 계속된 우리나라는 복지비 지출이 그만큼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지금까지의 가족 의존형 복지 시대에서 본인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셀프 부양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냉혹한 사회, 자녀들을 과보호하는 부모. 수년 전 앞에서 소개한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가 쓴 책 한 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일본은 젊은이에게 냉혹한가?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일본도 지난 20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냉혹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취업난 때문이죠. 그런데 2021년 3월에 졸업한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96%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구인난이라고 하죠.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한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21년 2월 대졸자 취업률이 67%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원 진학이나 군 입대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취직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제외하면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 형편인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절망적인 기분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렵게라도 취직만 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60세도 아니고 45세 말입니다. 1950년 이전 출생자는 70에서 80%였고 1958년 출생자는 40%였는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20%에 불과합니다. 취직했다가 몇 년 만에 그만두고 또 취직해서 몇 년 만에 그만두기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업계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험만 잘 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씩씩하고 자립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대신해주는 부모들.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졸업하고 시험 잘 보면 웬만큼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성장 시기에는 신규 채용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간 뒤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면 경력자를 뽑을 때 회사는 무엇을 볼까요? 학벌? 스펙? 아닙니다. 회사에서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가 첫째입니다. 즉, 전문성을 보는 겁니다. 둘째는 평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걸리면 끝장입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가 이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키웠느냐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교수님한테서 요즘에는 수강 신청을 어머니가 와서 대신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 행정실 직원 한 사람을 사귀어서 학점 후하게 주는 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낸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표를 짜서 자녀에게 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 친구 신혼여행은 직접 가려나 모르겠네요. 옛날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와서 내용을 물어보고 어쩌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한 친구들 조사해서 전부 탈락시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문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대리 맞선이 유행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런저런 일로 바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만나서 집값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애는 누가 키워줄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그때 예비신랑 쪽에서 형식적으로 프로포즈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자산은 자립심. 강의를 하면서 앞서의 사례들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더 걱정입니다. 그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스카이 대학 나오고 미국 유학 다녀오고 영어가 유창한 친구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4년쯤 지났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중후장대 산업, 즉 자동차나 철강 같은 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때는 한번 입사하면 3, 40년 길게 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즈니스 사이클이 짧아서 몇 년 잘 되다가 금방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되는 부서에 계속 있으면 뭐합니까? 자리를 옮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그 부서는 해체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이직한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는 일시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일시적으로 고액 연봉 받는 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받을 것으로 착각해서 생활 수준, 소비 수준만 높아지고 저축할 줄을 모릅니다. 애들 학원 보내던 걸 선생님 집에 모셔다 배우게 하고 인류 호텔 헬스 회원권 사고 골프 치고 생활 수준과 소비 수준은 높아졌는데 저축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줘야 한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몸담은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내 변호사 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50명 이상 몰렸습니다.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스카이대학 출신 3명, 기타 대학 출신 1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타 대학 출신을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스카이 법대 출신 3명을 뽑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모두 도련님들이었다는 겁니다. 시험 잘 보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한 친구는 자기 발로 나갔고 2 친구는 내보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면접 기준이 바뀌었고 그래서 기타 대학 출신을 뽑은 겁니다. 씩씩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면접 기준에 적합했거든요. 인류 외고 나오고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가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겁니다. 그런데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 친구는 룸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시대에 맞는 직업관이 필요한 이유. 그러면 그 어려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왜 예전처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문 보도를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변호사 등록이 있었던 해는 190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만 번째 등록이 나온 해는 2006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1만 명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린 셈입니다. 이 기간에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정말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1만 명이 늘어나는 데는 8년이 걸렸고 다시 1만 명이 늘어나는 데는 5년이 걸려 이제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전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세무사, 법무사들의 일감을 뺏는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의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하는 데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못 갔습니다. 대신 건설 현장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방수 전문가가 됐습니다. 어느 날 대형 건설회사 사장님 댁에서 물이 샜는데 회장님이 화가 나서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으라고 지시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가 55세에 대형 건설사의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69세까지 연봉 1억 원씩 받으면서 다녔고 70세에 그곳을 나왔는데 금방 다른 회사에서 모셔갔습니다. 건강 문제만 없다면 80세까지는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가르치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을 되려고 애를 쓰는데요. 중산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남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30평 이상이 그렇죠.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인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그러니까 스몰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에는 자동차 2000cc 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누군가가 갑자기 큰 차를 타면 깡패 아니면 졸부라고 생각한답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정기적으로 비평제 하나 정도 받아볼 것, 한마디로 내면이 성숙한 사람인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직업관, 이런 중산층 기준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삶을 살도록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노력을 해왔는지 반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직자가 쓴 글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기에 여기에 소개합니다. 인생을 직선 위에서 살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어른들은 자녀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기에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반면 직선 위의 삶에는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금수저니 운수저니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기 눈으로 삶을 살면 기회는 늘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채용에 전국 대학생 절대 다수가 응시한다. 이게 직선 위의 삶이다. 물고기를 산에 가서 찾으면 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생을 살려는 독창력을 지녀야 한다. 조지 루카스 감독이나 스티브 잡스도 남이 만든 직선 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는 나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지고 또 남의 일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헬스 모임, 무슨 모임 등에 가서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수다를 떨다가 점심 먹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죠. 이렇게 남의 눈에 얽매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사르트르가 했다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의 말도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다.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킨다.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무엇을 가르쳤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막말로 영어, 수학은 잘 못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을 모르면 평생 고생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돈 관리, 경제적 자립에 관한 내용이 43페이지나 실려 있더군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그것조차도 선택을 안 합니다.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을 보면 1.5%가 될까 말까 합니다. 배우지를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과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망치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